네, 오늘 와준 강사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계획이도를 나머지 형제님께서 해주시고 그 외 영적 말씀을 제가 짧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살아계신 영화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어, 평화로운 수요일 저녁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이렇게 새롭게 준비하고, 이렇게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잘 보내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늘 이렇게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이렇게 종교교육원 계절학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에 감사드렸고, 오늘 특별히 오늘 이번 공, 이번 공과에 새로운 특강 강연자로서 참석해주신 아리아, 우리 아리아나 벤티 교수님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공과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우리가 공과를 통해서 당시의 영과 그리고 복음을 통한 축복을 늘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아직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천천히 안전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우리가 진행되는 동안 늘 당신의 영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당신은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아리아나 벤티라고 얘기한 건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어머, 제가 당황했네. 정혜성 선생님이 적당한 그냥 닉네임을 지어주신 건데, 저는, 그 컨셉에 충실하려고 하니까 좀 오그라들어서 사실 잘 못하게 돼서 일단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강을 맡게 된 저는 아리아나 벤티이지만 청주 스테이크 흥덕아드에 있는 김지은 자매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저는 반갑습니다.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 사실 저는 소수라서 더 좋거든요. 지금 왜냐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어보고 제가 또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네.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 세계에 대한 그런 컨셉에 대해서 좀 듣긴 했는데, 어, 시간이 200년이 흘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지고, 와, 이제 집값이 막 1,000억이다. 이런 정도의 것만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지금 현재 결혼을 하면서 사람들이 결혼 준비 비용이 어느 정도 들고 있는지 조금 여러분께 어, 예시를 좀 들으려고 갖고 와봤어요. 지금 보면은 2020년대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예시콜은 뭐 거의 900만 원, 예물 619만 원, 예단 729만 원. 예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편 측에서 여자 측에 보물 같은 걸 보내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귀걸이, 다이아 반지 뭐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고, 예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신랑 측, 남자 측에 여러 가지 옷을 해 입을 수 있는 돈을 보내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해서 둘 다 돈이 오가는 거죠. 이게 물건으로 가느냐, 돈으로 가느냐는 다르지만, 이 바지는 이제 시댁으로 보내는 그런 이것도 음식이고, 혼수는 여러분 알겠지만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집 외에 드는 모든 비용을 얘기를 해요. 뭐 전자제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신혼여행은 단식 있고, 총 결혼 비용이 3,547만 원 2020년에 들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또 2021년에는 4,720만 원이라는 돈이 드는 거예요. 와, 이거 현실적으로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요즘 집값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이거는 뭐 사실 뭐 정치적인 거랑 상관이 없고요. 그냥 연대표적으로 그래프가 잘 나와져 있길래 제가 가져온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어떻냐? 어, 김영삼 대통령은 거의 뭐 1990년대였고, 그리고 뒤로 가면서부터 뭐 2000년대, 2008년대, 지금 2020년대까지 지금 보면 어때요?
꾸준히 상승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때 자체도 사실 돈이 이미 비쌌어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이거는 미리 얘기하면 강남 기준의 돈이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흔히 유명한 음마 아파트라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 기준으로 사람들이 많이 시세를 따지곤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기준으로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김대중 시절에 조금씩 올라가다 하더니 노무현 때 확 올랐다가 이명박 때 좀 꺾었다가 다시 박근혜 갔다가 이제 여기서 코로나가 딱 문재인 정부 때 떠지면서 빵 하고 터집니다. 거의 지금 어때요? 이 초반에 얼마였죠, 여러분? 초반에 2억. 그 지금은 얼마예요? 여기? 2020년대? 21억까지 네, 21억이면 지금 몇 배 올랐어요? 10배 이상 올랐네요. 10배 이상이 오른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진짜 어휴, 저희 부모님 세대를 생각하면은 항상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 그래도 너네 대학교 졸업하고, 그렇게만 열심히 하면 너네 집도 사고, 뭐 회사도 다닐 수 있어. 뭐 처음에는 다 뭐 사글세방이나 단칸방에서 시작하는 거지. 다 하면은 집값도 오르고 열심히 하면은 다 자립하고 자리 잡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솔직히 요새 월급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준비를 해서 이런 세상을 헤쳐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실질적인 그 재정적 자립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의 멘탈을 먼저 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강연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래서, 박윤재 자매님께서 1번부터 7번을 읽어주시겠어요? 아, 지금 지하철 계시다고 들리시나요? 하네요. 지금은 괜찮아요? 길거리예요. 괜찮아요. 아, 네, 읽어주세요. 어, 나 자신을 의심하지 않기. 불평불만을 멈추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끊어내기. 하기 싫은 건 빠르게 멈추기. 하고 싶은 건 빠르게 시작하기. 지난 일은 forget about it.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중복이 되는 거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 저 죄송한데 혹시 지금 막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리나요? 안 아니요. 들려요. 안 들려요? 막, 왜냐면 저희 애기가 지금 밖에서 드럼 놀이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소리가 혹시 들리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소리 안 들려요? 네, 안 들립니다. 아, 들려도 여러분 안 들린다고 해주세요. 제 귀에 너무 잘 들려서. 아무튼, 네. 멘탈 준비할 때 저는 재정적 자립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멘탈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또 많은 종류의 그런 배경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할 때 보면은 제일 먼저 저 자신을 엄청 의심하게 됐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내가 언제에서 돈을 벌지? 언제에서 난 자립을 하지?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멈추고, 진짜, 나는 솔직히 다른 애들은 뭐 부모님이 돈도 해줬으니까, 나는 뭐 걔는 걱정 없이 집도 샀지. 다른 사람은 아빠가 다른 회사 사장이라서 그 사람이 거기다 꽂아줬으니까 회사도 잘 가지. 나는 근데, 부모님 백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될 거야. 이런 종류의 부정적인 생각과 자신을 의심하는 행동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본인을 그렇다고 자만해서, 난 뭐든지 다 되는 사람이니까 뭐 노력할 필요 없어.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그런 느낌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4번, 5번은 세트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요. 이건 사실 되게 쉬운 말인데 가장 어려운 거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해요. 왜냐면 내가 하기 싫은 게 있는데, 딱히 방도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나랑 적성이 너무 안 맞아. 근데 지금 뭐 딱히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이런 것을 빠르게 멈춰야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빠르게 시작해야 돼요. 이게 사실 이 준비를 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했는데요. 저는 사업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궁상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ENTJ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N도 극 N이라서 엄청 공상하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생각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그래서 막 뭔가 회로를 돌리다가
결국 실행하는 게 없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무슨 생각을 했고 하고 싶다 그런 거면 실패를 하더라도 일단은 빠르게 시작을 해보는 것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6번, 지난 일을 forget about it. 여러분이 뭔 일을 했어요? 그리고 뭔 일을 해서 실패를 했어. 아니면 잘했어. 이것은 잘했건 못했던 간에 지난 일은 이미 지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은 생각하지 말고 다음 단계를 위해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7번은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기. 여러분, 이거 너무 당연하겠지만, 나를 기준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짤지를 생각을 해야지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평생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는 것들이 절대 만족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현실적인 재정 준비에 대해서 이제 슬슬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성함을 제가 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지? 네, 이동준 형제님? 한번 네. 읽어주시겠어요? 네. 현실적인 재정 준비, 내 현재 상황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내 주변 정리하기, 진정한 자립의 시작은 절약과 저축, 투자,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집은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거 아닌가요? 부자는 상대적인 것, 인생 포트폴리오 준비 방법. 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총 이렇게 7가지인데요. 시간이 없으면 이거는 생략을 하긴 할 건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그 전에 전 여러분만 괜찮으시면 카메라 뭐 켜는 것이 좋긴 한데, 너무 여의치 않으시면 안 켜도 되지만, 웬만하면 지금 카메라를 켜고 본인의 간단한 소개랑 자신이 지금 어떤 입장인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제가 그거를 맞춰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라는 게 뭐 나는 뭐 직장인이다, 아니면 나는 학생이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나이는 몇 살이다 이런 것들이요. 박윤주 자매님부터. 저요. 네. 어, 저는 일단 휴학생이에요. 지금 3년 동안 학교 다녔다가 휴학하고 선교사 다녀와서 이제 지금 재입학, 그러니까 복학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 이제 나이도 나이만큼 먹었고, 이제 슬슬 결혼 생각도 할 나이가 됐는데, 약간, 통장 잔고는 약간 떡볶이 먹고 남은 돈 3,700원 약간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뭔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나이가 몇 저 살이에요? 이제 한국 나이로는 27이고, 만으로 25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이은지 자매님. 네, 저는 일단 올해 29이고요. 너무 많다. 여튼, 그리고 저는 이제 계속 공부 쭉 하다가 이제 이번에 자격증 공부 끝나고 취업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어, 동안 뭐 대학원 다니고 뭐 자격증 공부한다고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고 그럼 진짜 대학원을 다니면서 돈을 지금 다 네, 썼다. 그런 상태다. 네, 모아놓은 건 없고 엄마한테 이제 용돈 받아 쓰고 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래서 다 그렇지 뭐. 지금 그러면은 자취 아니면은 혼자, 저기 뭐야, 부모님이랑 같이 지내요? 자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아, 3월 안으로 취업해가지고 이제 음, 직장을 가지는 게 현재 목표입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남어진 형제님. 형제님 안 들려요. 마이크. 네네. 네, 지금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좀 더 들어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제 차례네요. 예, 저는 이제 네, 아무튼 저는 이제 올해로 만 30이고 이제 올해 6월에 31살이 됩니다만은 저는 이제 음, 지난 2년 지난 2021년에 이제 선주 사업에서 이제 기한을 하고 그 해외로 취업을 그 준비하면서 여러 준비를 하면서 이제 일본 나고야에 있는 그 IT 기업에 이제 면접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 4월에 그 입사해서 일을 하는 것이 확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해외로 이제 일본으로 가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준비를 하고 어학적인 부분에서 공부를 하고 어학적인 어, 준비를 또 하고 있고요. 어, 하지만 또 외국 일하는 데가 외국이기도 하고 또 외국에 대해서 또 아는 게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정하고 또 일본의 사정하고는 또 많이 다르겠죠. 그리고 아예 외국에서 저는 아예 새롭게 정착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필요한 음, 것 따로 또 목돈 준비도 해야 되는데 지금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이 저는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 아산에는 딱히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서울까지 다니고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 꽤 많은 비용이 들긴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결국 당장 일본에 정착할 비용조차도 벌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게 음.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사 가면 어디로 가시죠? 나고야? 네, 회사가 일터가 나고야에 있으니까 아마 그곳에서 구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서연 자매님, 형제님, 자매님? 어, 안녕하세요. 저는 자매고요. 네네. 비디오 못 켜서 죄송하고, 아, 괜찮아요. 저는, 저는 작년 8월에 기한을 했고요. 네, 일단 한국 나이로 올해 24살이에요. 네. 그래서 만 22이고, 작년에 기한해서 한 학기 더 휴학을 하면서 좀 많이 놀았고요. 음, 많이 놀고, 지금 일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면서 3월에 곧 복학을 하게 됩니다. 음, 근데 저는 지금 대학원 갈지 말지도 고민이긴 한데,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업에 대한 구상도 되게 많이 하는 편이에요. 자매님 근데, N인가요? 맞습니다. 아, 역시 네, N들은 끊임없는 사업 구상을 실행 절대 안 하죠. 근데 저는 또 한 번 하면은 하는 느낌이라, 어, 그래서 약간 요새 인스타그램에 되게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계속 저한테 뜨더라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막, 귀신같이 알죠? 예, 뭐 디지털 노마드 막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굳이 전공으로 돈을 벌지 않고도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리고 또 좀 더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네. 네, 마지막으로 신소민 자매님. 저는 29살이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앞으로 조금 더 제가 오랫동안 또 즐겁고, 또, 어, 더 이제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그런 느낌이어서, 음. 네. 그거 너무 잘 알지. 직장인들 다 그래서 하는 거 아니야? 누가 하고 싶어? 돈 벌어야 되니까 하는 거야, 다. 자매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자매님 적성에는 맞는 것 같아요?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시작은 나쁘지 않고요. 네, 여러분의 그 이야기 너무 잘 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생각보다 나이대가 있어서 전 놀랐어요. 왜냐면 전 종교교육원을 좀 어릴 때 다녀가지고 그때 나이가 아마 스물하나 둘 이럴 때였는데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 조금 20대 중후반 친구들이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짰거든요. 왜냐면 지금 내용 보시면 알겠지만 투자 막 부동산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절약이나 저축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너무 초반이거나 그러면 관심이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매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자,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본인에게 적용할 것들을 잘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이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다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할 일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지금 상태에 대해서 제가 여쭤봤잖아요. 뭐 내 나이는 몇 살이고, 지금 내가 학생인지, 취업을 했는지, 뭐 창업을 했는지, 아니 뭐 어디 가서 퇴사하고 할 준비를 하고 있는지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면서 계획을 짜면은 터무니없는 계획을 짜거나 아니면 이미 짠 게 굉장히 뭐랄까 필요가 없는 계획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취업했어. 그래서 돈을 이제 모아야 되는데 뭐 막 이런 생각하는 거야. 뭐 나 여태까지 돈 잘 모았으니까 뭐 한 달 벌어서 한 달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사실 내가 어떻게든 자립을 하겠다는 준비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학생이야? 근데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뭐 내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몇 살에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뭐 나가서 알바를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는 거는 옳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2번, 내가 꿈꾸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막 질문했잖아요. 뭐 지금 자취하고 있냐? 아니면 원하는 직장에 다니고 있냐? 아니면 학생이냐? 이런 걸 물어본 이유가 내가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따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그려지는 미래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잠시만요. 정종혁 행진이 혹시 들어오셨나요? 하이루 하이루. 아, 누나, 안녕하세요. 네, 저 누나 아니고요. 아리아나 빈티입니다. 네. 아, 아리아나 씨, 안녕하세요. 네네네. 그 본인 소개 잠깐 간략하게 부탁드리고요. 뭐 나이는 몇 살이고 이름은 뭐다. 그다음에 난 대충 갑자기요? 어떤 상태다. 네. 우리 다 했어요,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 늦게. 그런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정재현 승재이고요. 94년생이고, 청주에 취직해서 청주로 왔고요. 또 어떤 거 가면 되죠? 지금 직장인이죠? 네, 직장인입니다. 네, 직장인입니다. 지금 저 형제님은 저랑 같은 와드예요. 그래서 오늘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됐네요. 아무튼. 그래서 내가 꿈꾸는 상태를 구체적으로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아까 MBTI에 대해서 말씀해드렸는데, 저는 ENTJ거든요. 김민재 형제님 들어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방금 자기소개하고 있었거든요. 자기 이름이랑 나이, 지금 상태, 뭐 직장이다, 학생이다, 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런 걸 소개 좀 해주세요. 나 이름이랑 뭐라고 하셨죠? 이름, 나이, 지금 본인의 상태, 뭐 학생이다, 뭐 직장인이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요. 김민재 형제고요. 네. 지금 24살이고 지금 직장인입니다. 네, 간략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기가 지금 울고 있는데 여러분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귀를 한쪽은 닫아두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리나요? 안 들리면 괜찮은데 하나도 지금 안 마음이 들려요. 너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아무튼 자, 그 다음에 3번 원하는 직업, 업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아까 박서연 자매님께서 디지털 노마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사실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디지털 노마드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구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어,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아기가 너무 울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현재 대학교 교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교 교직원으로 지금 일을 하는 중인데 2월 달까지는 일을 하고 지금 그만둘 생각이라서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중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아기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거라면 뭐 시간과 장소가 좀 제약이 없고 제가 선택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구상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업이나 업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보다 요새는 길이 되게 많거든요. 뭐 9 to 6로 출근을 해가지고 퇴근을 하는 그런 직업만 있는 게 아니니까 다양한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방법이 있는데 마인드맵이나 만다라트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계획에 대해서는 이따 번외로 할 때 또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내 주변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뭔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건 좀 매정할 수도 있는데 내가 자립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약속이나 지인을 끊는 게 먼저입니다. 근데 이게 약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막, 저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MBTI가 E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딱히 집에 있으면 막, 뭔가 사람 만나야 될 것 같고, 뭐 막 에너지 소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들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제가 계획하지 않은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그 사람이 나랑 밀접하거나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 계속 만들다 보면 쓸데없는 지출을 계속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정적으로 여러분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 고정 지출이라고 하면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 뭐가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월세요. 네? 휴- 월세 값이요. 휴대폰이요. 월세. 네? 누구 그다음에? 휴대폰이요, 휴대폰. 맞아요. 핸드폰. 또 뭐가 있죠? 요즘 들어서 이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요즘에는 다 하는 거라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이 막 정기적으로 음. 지출하는 그런 뭐라고 하죠? 이거를 아, 구독료라든지 네, 그럴 수 있죠. 쿠팡 같은 거 네. 말씀하시는 거죠? 구독료. 네, 그럴 수 있죠. 그런 게 고정 지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것 중 하나가 식비죠. 그리고 지하철 같은 걸 탄다고 하면은 교통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차를 타면 유류비가 있어요. 그 차를 타면 또 유류비만 나오나? 차를 유지하는 비용이 나오죠? 보험료도 있고, 그 여러분 자체 본인에게도 나가는 보험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고정 지출이 많이 있는 거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숨만 쉬고 있어도 고정 지출이 발생하는 거를 파악을 하고, 내가 매달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지를 평균값을 내야지만 내가 뭘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11조. 아, 이거는 이따 제가 다룰 건데, 11조도 무조건이죠. 이거 숨만 쉬어도 하나님한테 감사하니까 11조 내야 돼요. 맞죠? 이 세상에 살게 해준 거 어쨌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11조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변동 지출을 파악하는 거예요. 자, 변동 지출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나머지 형제님이 말씀하신 쿠팡 같은 구독료는 어떻게 보면 변동 지출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쿠팡 없다가 죽진 않거든요. 그쵸? 쿠팡 안 쓴다고 죽진 않고 넷플릭스 안 본다고 죽진 않아요. 그냥 좀 불편하고 좀 조금 재미없을 뿐이죠. 그쵸? 그리고 저는 변동 지출에 뭐가 있냐면 그 옷 사는 비용이 있어요. 뭐 미용실을 가는 비용이라든지 왜냐면 그거는 내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미용실 같은 거 가면은 김민지 형제님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나요? 마이크가 안 들려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해서 아닌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그 뭐 미용실이나 아니면 내가 옷을 입는다거나 아니면 흔히 말하는 그런 신발 비용 같은 게 있어요. 뭐 내가 회사를 다녔는데 막 너무 빡치는 일이 있었어, 오늘. 그럼 아유, 오늘 신발 비용에 그러면서 막 쓰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막 충동적으로 쓰는 것들이 변동 지출. 또 경조사비도 변동 지출에 들어갈 수 있겠죠. 왜냐면 경조사는 어떻게 보면은 경사 같은 거는 계획이 일어날 수 있지만 내가 짜는 게 아닌 이상에는 그 달에는 뭐 1월에는 없었는데 3월에는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변동 지출이 있을 수 있고 또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은 그거에 대한 뭐 부조금도 내야 되니까요. 그 내가 갑자기 아파. 그럼 병원은 가야죠. 그쵸? 그런 거는 변동 지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만 해도 어때요? 내가 숨을 쉬고 그냥
생활을 하기만 해도 나가는 비용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파악하는데 이걸 파악한 다음에 돈을 쓰기 전에 계획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 흔히 우리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는 돈을 쓰기 전에 계획하지 않고 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파악하는 걸 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번 달엔 내가 이거 좀 많이 썼네. 뭐 이번에는 뭐 식비를 좀 많이 썼네. 외식을 많이 했네. 다음 달부터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러잖아요. 다음 달에 또 그러고 있어요. 왜냐? 내가 애초에 그거에 리미트를 주지 않았거든요. 제한을 주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쓰게 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친구를 너무 많이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그러면 2월 달에는 아, 지인을 만나는 걸 조금 줄여야겠다. 뭐 결혼식이나 그런 거 아닌 이상에는. 근데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 역시도 계획에 벗어나는 일이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친구를 만나면 어느 정도까지 돈을 쓰고 싶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번 달에는 아, 돈을 이 정도까지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아, 식비는 이 정도까지 지출하면 괜찮겠다. 라는 거를 미리 정해놓는다면 여러분이 훨씬 규모 있게 지출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진정한 자립의 시작은 절약과 저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축은 다 아시죠? 저축이 뭐예요? 저금하는 거. 저금하는 거예요. 간단해. 돈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근데 절약이란 저축을 왜 같이 돕게? 돈을 안 쓰고 모으는 거, 아니, 그러니까 모으는 거, 그리고 돈을 안 쓰는 것도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저번에 그 정혜상주님 수업에서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 강의를 한번 들으신 분이라면은 이야기를 들어보셨겠지만은, 제가 한 번을 더 얘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형제님. 반갑습니다. 예은이, 하이. 반가워요. 동혁이하고 추원이 언니만 나왔으면 충분히 영업에서 지금 현재 즐겁게 할 수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저희 정혜은님 혹시 사람들이 음소거 다 해주실 수 있나요? 나 할 줄을 모르는데.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통장 쪼개기라는 걸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자, 이거 통장 쪼개기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나 통장 쪼개기 안다. 나 뭔지 알아. 네. 이은지 자매님 통장 쪼개기 뭐죠? 용도에 맞게 통장을 나눠서 이제 쓰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거를 제가 얼마 전에 제 강의를 들었던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자매님 굳이 이렇게 통장 나누고 카드도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어차피 돈 쓰는 거 똑같은데.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걸 갖고 왔는데, 자, 보시면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 놓은 거니까 보세요. 지금 보면 월급 통장, 생활비 통장, 저축 통장, 비상금 통장. 총 네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사실 꼭 네 가지를 할 필요는 없지만 여기는 제가 편의상 네 가지 있는 거를 갖고 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학생이다, 아니면 뭐 취업을 했다, 아니면 그렇게 할 그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뭐 용돈을 받아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갖고 있는 예산이 용돈이자 월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인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 월급 통장이 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용돈보다는 이제 돈 버시는 분들도 이제 있고 하니까 물론 이거보단 많이 벌게 되겠지만 100만 원 기준으로 했어.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자취를 하고 있어. 아니다.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기준 합시다. 100만 원 가지고 자취 못해. 아니야. 이거 한 150. 오케이, 150. 적정가 하자. 네. 150을 벌어. 그러면 내가 이제 월세를 살고 있다. 그 자취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아무리 못해도 30에서 얼마 나가요? 40은 나가. 근데 그나마 여기서도 관리비도 나간다고 쳐? 그럼 한 5만 원 더 플러스 해야 돼. 그럼 35에서 45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이미 여기서 한 40 얼마가 나갔어. 근데 이전에 우리 뭐 해야 돼? 11조 내야 돼. 얼마 내야 돼요? 15만 원 내야죠. 그 다음에 34만 원에서 45만 원 썼어. 그러면은 60만 원 썼죠. 최대. 60만 원 썼어. 그럼 90만 원 남았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뭘 해야 돼요? 우리 식비 나가. 우리한테 필요한 뭐 변동 지출도 기타 등등 있잖아요. 뭐 쿠팡도 해야 돼.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옷도 사야 돼. 이런 기타 등등등등등등이 있는데 여기서 식비 나눠. 그다음에 보험이나 기타 등등 나가는 거 먼저 해놔.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이 여기 150만 원 들어왔어. 그럼 나는 이번 달에 식비를 어떡하지? 일단 여기는 11조를 여기로 배당을 해두고 그다음에 고정 지출을 위한 통장이니까 이 안에는 남겨놓을 돈이 일단 어느 정도 돼요? 35에서 45는 남겨둬야 되는 거야. 그쵸? 왜냐 월세랑 이런 거 기타 등등 내야 돼. 또 뭐 있어? 휴대폰비도 나와. 휴대폰 보통 얼마 쓰는지 모르겠지만 한 5만 원이라고 칩시다. 더 비쌀 수도 있지만 5만 원 이상은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해 저는. 아무리 비싸도. 그럼 여기도 뭐야? 한 55만 원, 50만 원 정도야. 그리고 여기도 15만 원 이체했어. 그럼 벌써 이렇게 깎였죠? 그 다음에 생필품, 외식비 등 변동지출은 터등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여기 이제 식비를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활비를 넣어. 그러고서 체크카드만 활용해서 소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신용카드 한번 쓰기 시작하잖아요? 걷잡을 수가 없어. 왜냐? 내가 쓰는 비용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트래킹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체크카드는 내가 돈을 쓰면 바로 돈이 나가죠. 근데 신용카드는 내가 돈을 쓰고 다음 달 뭐 17일, 뭐 20일 이런 식으로 나가. 한 달을 딱 쓰고 그때 나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한 달의 중간에 어느 순간에 걸쳐져 있기 때문에 내가 트래킹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 막 신용카드에서 이런 얘기 하죠. 뭐 고객님이 30만 원 이상 써주시면 우리 통신비도 할인해드리고 뭐도 해드리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상 그 신용카드를 그만큼 안 쓰면 할인받는 금액까지 쓰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 애초에 할인받을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그 정도 돈을 쓰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신용카드의 늪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만큼을 쓰면은, 이만큼 내가 싸게 사는 거니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총량을 계산해서 보면은 절대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 돈이 훅훅 나가니까 사람 심리에 그걸 쓸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투자 자금을 위한 통장. 자, 여러분, 투자에 대해서 이따 얘기를 할 건데, 저는 뭐 투자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투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나는 적어도 10만 원은 여러분이 돈을 매달 저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게 청약 통장이든 간에 아니면 뭐 주식 돈이다, 뭐 펀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씩은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이게 뭐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라든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마련을 해둬야 된다. 10만 원 정도는 얻는 게 좋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비상금 통장으로 가는 거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경조사. 무슨 얘기인지 알죠? 내가 경조사로 누가 갑자기 돌아가셨어? 아니면은 결혼식을 가야 돼? 그런 적당한 비용을 여기다 넣어놓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한 2, 30만 원 넣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얼추 150만 원 다 딱 소비가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 월급 통장에 그냥 뒀어. 150만 원. 근데 막 계속 긁어. 그럼 내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통장으로 이렇게 다 나눠서 두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번 달에는 여기에서 얼마를 썼네? 저축을 얼마를 했네? 아니, 비상금 통장에는 얼마가 있네? 나 생활비에서 벌써 이만큼 썼네? 이런 거를 그냥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지만 절약하는 기회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자, 처음에 이제 저축하는 거에서 이제 먼저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 정기 예금과 적금에 대해서 혹시 알고 있나요? 이동준 선생님 혹시 아세요? 아세요? 정종현 선생님 아세요? 예금과 적금 어떻게 다르죠? 정종현 선생님? 안 들려요. 저요. 네. 흔히 예금은 우리가 쓰는 체크카드처럼 쓰는 그런 통장. 음. 적금은 우리가 매달 뭐 주기적으로 얼마씩 입금하면은 그거 나중에 뭐 약속된 시간이 됐을 때 입금한 거랑 뭐 조금의 약속된 그 이자를 받는 거. 네, 맞아요.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그리고 여러분도 다 대부분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급여 통장이 있어요. 급여 통장은 뭐냐? 여러분이 급여 통장을 예금으로 이제 개설하게 되면은 혜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자의 혜택을 엄청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이율은 당연히 혜택을 줘. 왜냐면 이제 정기적으로 너네 은행에다가 내가 거래를 할게. 그렇게 얘기하면 은행 입장에서 뭔가를 혜택을 줘야 되잖아. 그래서 이율이 조금은 높아요. 뭐 0.2라든지 0.5 이 정도는 높은데 사실 그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돈이 항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내가 12달 동안 평균적으로 있던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를 준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급여 통장을 개설하게 되면 내가 여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신용이 그만큼 쌓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 너네 회사에서 계속해서 이 돈에다 입금을 할 거야. 그러면은 은행에다 계속 돈을 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급여 통장으로 인해 나에게 오는 혜택이 많아지는 거죠. 돈의 그런 혜택보다는. 그 정기적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매달 얼마 정도를 적립식으로 입금을 해가지고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방식이 있다. 자, 그래서 금리는 만기 시의 수령 이자 금액을 비교해야 된다는 거를 아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목돈을 좀 짱 박아놓고 안 써도 돼. 그러면 난 무조건 적금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자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 자, 우리 투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투자라고 하면은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일단 다 얘기해봐봐요. 나는 투자에 대해서 이런 거 있다고 들었다. 뭐가 있을까요? 주식이 있습니다. 그쵸. 주식 아주 좋죠. 아주 대표적이죠.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또 뭐가 있죠? 부동산이요. 맞아요. 부동산도 있죠. 코인. 이거 근데 약간 업해 있어. 약간 업해 있어. 코인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다루지는 않을 건데, 코인도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될 수 있어요. 본인이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할 수 있다면. 그쵸? 네.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건 약간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할 건데, 투자나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 모르는 게 아니고 솔직히 투자를 모르는 거는 게으른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나한테 해당하는 말이기도 해. 근데 가상화폐가 투자인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요. 사실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걸 하면 안 된다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쵸? 코인이 불법이었다면 한국에서 못하게 했겠죠. 애초에. 거래를 못하게 했겠지만, 이거는 본인이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인이라서 난 겁나 대박 날 수 있어? 근데 그 위험 부담 감수할 수 있다? 그럼 코인 해야죠. 근데 나는 안 해. 왜냐, 내 성격이 절대 그거 감수 못 하거든요. 나는 리스크를 안는 스타일이 아니야. 투자의 스타일이.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거나 하시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모르는 게 아니라 게으른 겁니다. 결국에는. 처음에는 당연히 누구나 모르고 다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우리 학교 갔을 때 솔직히 기억 니은 디귿리을도 모르고 막 어린이집 다니고 그러다가 갑자기 막 초등학교면 ABCD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 잘하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뭐 아무것도 봐도 애플 읽을 줄 알고 뭐 컴퓨터 읽을 줄 알고 컴퓨터 영타 다 칠 줄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투자 같은 거는 내가 모르고 관심이 없을 뿐이지 여러분이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경제나 정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냐? 갑자기 무슨 투자 얘기하는데 경제 정치 흐름을 파악하는 얘기를 하냐? 여러분 지금 어디 살아요? 대한민국 살고 있죠? 대한민국 살고 있으면 그 대한민국 이끌어가는 사람들 누구예요? 누가 이끌어가죠? 한국? 윤모씨요. 아니, 뭐, 저는 특정 대통령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대통령과 누가 이끌어가요? 국회의원들이 이끌어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죠? 정치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나를 이끌어가는,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나는 투자에 대해서 아예 모르겠다는 의미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정치를 왜 알아야 되는 줄 알아요?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경제 흐름이 바뀌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 2020년도 때는 2020년도 맞아요. 이 사람들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건 매우 정확한 말입니다. 2020년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시기에 코로나가 터졌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가 핫했었냐면 저기 뭐야 태양광이 엄청 핫했었어요. 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걸 이제 소구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밀어주니까 그런 사업이 엄청 발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레 어때요? 뭐 태양광이 뭐 엄청나게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이제 태양광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해.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 사람들 관심이 높아지니까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를 하면 어떻게 돼? 그거에 대한 주식이 올라가는 거야. 어떤 흐름인지 알겠죠?
내가 태양광을 좋아하지 않아도 태양광 관련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거에 따른 돈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관심 분야에 대해서 신문 구독을 하거나 유튜브를 구독하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뭐 인스타그램도 상관이 없지만 관심 분야에 대해서 신문 구독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이런 매스컴 같은 거는 조작을 하고 편협된 시선으로 여러분에게 주기 때문에 다양한 채널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여러분이 흔히 말하고 있는 그런 뭐 정치 싸움 같은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아는 거도 많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연합뉴스라는 그 뉴스를 많이 읽어요. 그 경제 신문지 같은 거나 그런 걸 보면은 조금 중립적으로 하는 곳에서 전 그걸 읽기도 하고 그 아니면 매일경제를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 TV도 보긴 하지만 저는 주로 신문을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러면 신문이 재미가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 네이버 뉴스에 뜨는 헤드라인이라도 쭉 한 번씩 훑어보는 습관을 가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합뉴스라는 그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거기 나오는 헤드라인을 매일 맨날 읽어요. 그리고 푸시 알람을 해놓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푸시 알람 되게 싫어하는데 그 푸시 알람이 뜨면은 그거에 대해 헤드라인을 읽잖아. 그러면 오늘은 이런 거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구나. 하다못해 내가 날씨 뉴스를 듣게 한다고 하더라도 푸시 알람을 난 둬. 그럼 뭐 이런 거 있죠. 뭐 올해 가장 추운 날씨 이러면서 들어가서 보잖아요. 이제 다른 헤드라인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예전에 이재명 또 피살 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죠. 그런 것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창구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정치, 경제, 기술 모두 돈의 흐름으로 직결되니까 집중적으로 한 분야를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 다양한 시선을 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뭐 난 관심이 없어? 뭐 엔터테인먼트 관심이 없다? 안 돼. 여러분 케이팝 엄청 뜬 거 알죠? 나 BTS 팬 아니었지만 BTS 관련해서 뭐 YG나 뭐 SM 엔터테인먼트, 뭐 JYP 이런 거 투자했던 사람 엄청 대박났거든요, 주식에.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거 알고 했겠어요? 관심이 있었으니까 주식에 대해서도 알게 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가만히 있다가 벼락거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투자의 유형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자, 주식과 부동산과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여기 그 외라고 둔 이유는 아까 코인이나 기타 등등 이런 거를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그 외로 놨어요. 왜냐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기도 하고, 제 성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추천을 안 해서 안 넣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식부터 살펴봅시다. 저기 뭐야. 정중현 형제님, 주식이란 읽어주시겠어요? 주식회사가 사업 미천의 자산 가치를 표시해 발행하는 증서. 주식회사는 필요 자금을 일정 단위 균등하게 나누고 나눈 수만큼 주식을 발행하는데 그 발행 최소 나이가 바로 주인 것이다. 쉽게 말해 내가 원하는 회사에 투자를 주주가로서 가치를 가지고 투자에 대한 돈을 벌게 되는 것. 네, 여러분 되게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JYP 누구가 너무 뜨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떠서 쟤네가 회사가 잘 될 것 같아. 그러면은, 쟤네가 좀 뜰 것 같네? 아니면 쟤네가 미국을 진출할 것 같네? 그럼 회사가 점점 크게 되잖아요. 요즘 스테이키즈. 몰라! 그건 알아서 판단해. 난 몰라, 그런 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걔네가 잘 될 것 같고, 미국에서 외환을 많이 벌어들일 것 같아. 그럼 어때요? JYP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겠어요? 회사가 크게 될 거고 그만큼 회사의 가치가 올라지면 주식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주식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투자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제 친환경이었다가 이제는 우리 또 제가 관심 있는 건 원자력이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 인구만큼 지금 수용을 할 수 있는 산업이 없기 때문에 나는 원자력은 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한 경제 뉴스를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그런 주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는 편이고 뭐 원자력에 관련된 주식이 뭐냐 이런 거 구글에 치잖아요.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보고 또 원자력에 대해서 취급하는 회사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는 에너지 이런 것들에 대한 회사를 주로 보는 거죠. 또 여러분 이게 이게 제가 원자력을 말했지만 원자력이라고 해서 뭐 원자력을 돌리는 회사만 보는 게 아니야. 자, 여러분 원자력을 발전소 돌리려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자회사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발전기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그 화력을 때우는 회사가 있을 수도 있고,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그 원자력 폐기물 어떡할 거야?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거에서 표적을 잡았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봐야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주식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한국 주식, ETF, 배당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아무거나 들어본 사람? 손만 들지 말고 대답해줘. 대답해줘. 왜요? 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한국 주식만 놓은 이유는 한국 주식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한국 주식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정예은 자매님, 예금 보호 존재부터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네, 예금 보호 존재, 상한가, 하한가 설정,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0%. 네, 예를 매매 들어서, 세금이, 잠깐만. 네, 예를 네. 들어서 내가 투자를 해서 뭐 주식을 하나를 샀어. 근데 우리나라는 그 스토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돈 이거 샀는데 너무 많이 올랐잖아. 근데 사람들이 내가 이런 거에서 증폭을 막기 위해서 30%로 상한가를 둬요. 그래서 그 상한가를 두고 너무 많이 떨어져도 그 사람에 대해 예금의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30% 하한가를 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약간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스토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정재민님? 네, 자꾸 이게 네네네. 튕겨가지고. 매매 세금이 저렴하다. 주식 거래 어플마다 상위. 네. 사실 세- 한국 주식 시장이 제일 매매 세금이 저렴해요. 지금 바로 아래 보면 증권거래세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내가 주식을 살 때는 세금을 안 내는데 내가 주식을 팔면은 세금이 발생을 해.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2024년 기준에 0.18이고 2025년 중에는 또 0.15로 떨어진대. 그럼 내가 예를 들어 100원을 팔았잖아? 그럼 15원 정도? 15원도 아니야. 10% 하니까. 한 1원? 2원? 1원에서 5원 정도 내겠죠? 그 정도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건 되게 싼 편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양도소득세까지 하면 한 20 몇 퍼센트 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미국은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조금 리스키한 걸 감수할 수가 있다. 그러면 보통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편이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많이 벌 수도 있지만 한 번에 많이 잃을 수도 있다는 점 그거는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이상 소유시 발생되는 건 우리랑 별로 이렇게 상관이 없겠죠. 네. 그 다음 주식의 유형은 ETF예요. 여러분 ETF가 뭐야? 누구냐, 이번엔 신소민 자매님? 한번 ETF 여기 읽어주시겠어요? ETF는 현물을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 네. 금, 은, 굴이 보면은, 옥수. 네. Exchange Trade Fund예요. Exchange Traded Fund. 뭐야? 내가 교환을 함으로써 뭔가 돈을 발생시킬 수 있는 펀드야. 근데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 금 가치를 사고 팔고 싶어. 근데 나한테 현물이 없잖아. 나한테 내 손이 없잖아. 그럼 이 가치를 사고 팔 수 있는 종이장 같은 걸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내가 이 옥수수 같은 거 왜 썼냐면 여러분 식량난 같은 게 도래하게 되면 옥수수 ETF 주가 엄청 폭등을 합니다. 왜냐면 옥수수 같은 경우는 미래의 대체식품으로 가장 촉망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터지거나 이러면 그런 옥수수 ETF가 폭등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라고 제가 놓은 거예요. 외화 갖고도 가능한 거예요? 무조건 가능하죠.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에서 거래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거래하시면 돼요. 한국에서 한국 걸로 거래를 하는 거고요. 무조건 가능합니다. 일본도 아마 주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일본 주식은 거의 몰라가지고, 그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한국은행은 한국의 소유거든요? 근데 일본은행은 일본 소유가 아니에요. 일본은행은 그 로스차일드가라는 지금 우리 세계의 경제를 쥐고 있는, 가문의 것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나중에 더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등락률이 높지 않아서 초반에 투자를 시작할 때 용이합니다. 왜냐면 이제 다른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 뭐 테슬라 이런 것들은 등락률이 그래도 한 5%에서 10%막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거는 많이 올라가봤자 2%?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등락률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투자를 시작할 때 연습하는 용도로 굉장히 좋고요. 고버스, 인덱스, 레버리지를 통해 투자를 높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두 배의 가치를 작업한다 일 수도 있고 뭐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올라가는 거에 투자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하게 투자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배당금이에요. 이거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이거 알면 나 진짜 뭐 선물 줄게. 종혁이? 배당금 뭐예요? 말해봐. 배당금 네, 뭐죠? 회사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해서 고맙다 해서, 일단 뭐 회사가 이윤을 좀 냈어요. 잘 됐어요. 올해 안에. 응, 응, 이제 그 투자에 대한 그, 그 차익세 말고, 응. 차익세 말고 그냥 회사에서 주는 돈. 어렵게 한마디 설명했지만 맞아요. 와, 박수, 박수. 여러분, 배팅했다고 보통 하잖아요, 우리. 뭔가 이런 거 했을 때, 그 배팅에 대한 차익을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너네한테 투자했잖아? 근데 너네 좀 잘 됐네? 그러니까 나한테도 조금 콩콩물 줘.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그래서 내가 일정 동안, 그러니까 회사가 일정 동안 너무 잘 벌었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마워, 땡큐, 박수 쳐줬잖아요? 정영재님? 박수가 선물입니다. 내가 벌어들인 수익의 일부를 주주한테 돌려준 거예요. 이 주주가 누구야? 나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A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잖아? 그러면 내가 너네 잘 됐으니까 조금 나한테 축하금 줘. 이런 식으로 나한테 콩고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총 세 가지예요. 현금을 나눠주는 현금 배당이 있고요. 그리고 주식을 나눠주는 주식 배당이에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A 주식 5천 원을 샀어. 그럼 그거에 대해 몇 퍼센트를 나한테 현금으로 배당금을 주는 거고 아니면은 내가 그걸 주식으로 받으면은 주식 배당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과 주식 함께 나눠 받으면 현금과 주식 배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고 배당금을 어떻게 받고 언제 넣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세이브로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를 나중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자, 다음. 시간이 꽤 많이 흘렀네요. 여러분 오늘 시간 괜찮아요? 10시까지만 하고 끝내긴 할 건데 번외를 못 할 수도 있겠다. 아무튼 집은 돈 있는 사람만 사는 거 아닌가요? 정답은 아닙니다. 집은 가지는 기준도 다르고요. 집을 소유하거나 렌트하는 걸로 소유가 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 있는 거 다 아는 말이죠. 매매, 전세, 월세. 근데 매매 중에서 경매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매 뭐야? 어떤 사람이 소유를 했었어. 근데 그 집에서 누가 죽었거나, 그래서 이제 소유할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더 이상 그거를 대출을 낼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 그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나라가 그걸 압수해 가요. 그럼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저렴한 가격에 다시, 뭐랄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팔아주는 거죠. 아니면 경매 회사가 팔아주거나. 자, 첫 번째 할 거는 여러분, 청약통장 필수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청약통장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청약통장. 다 손 들어봐. 다 있어요? 청약통장? 그래도 한 4명은 있어, 지금. 우리 미래에 이제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청약통장 왜 만들어야 되는지 아세요? 약간, 우리 로또 하지도 않으면서, 로또 사지도 않으면서, 로또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청약통장 안 만드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 당장 돈이 없고, 내가 청약으로 할 생각이 없다고 해도, 이거는 무조건 필수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아파트 분양받을 때 사고 싶을 때, 새로운 아파트 이제 분양권을 사잖아요. 그럼 그게 없으면은 아예 살 수가 없어. 지원도 못 해. 그러니까 애초에 로또를 못 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사야 돼. 거기다가 청약 과열지구라는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도권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넣는 것을 청약 과열지구라고 해. 이런 데는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돼. 당장 만들면은 그거 넣을 수 있어요? 못 넣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집에다가 넣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가입을 빨리 해놔야 돼. 그러니까 납입 횟수도 24회 이상이야. 2년 했는데 24회 이상 안 했으면 그건 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한 3년 정도는 여유를 갖고 만들어 놔야
내가 뭐라도 로또라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래서 혜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오랜 기간 납입할 수 유리하니까 이건 무조건 만들어두세요. 그리고 금리 혜택을 받는 건데 여러분이 당장 적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이 없어. 근데 예금은 좀 그래. 그러면은 청약을 위해 만들지 않는다고 해도 일반 예금보다는 금리가 높은 상품이 많으니까 만들면 이득이고 안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살고 싶은 지역과 형태를 미리 계획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지도 어플 하나씩 있죠? 지금 본인한테 있는 어플 뭐 있어요? 뭐 이거 저기로 올려줘도 돼. 대화창으로. 지도 앱 뭐 있어? 구글 맵, 네이버 지도, 호갱노노 있어요. 종혁이, 정보가 빠르구먼. 맞아. 네이버 지도, 구글 맵. 저는 카카오 맵이랑 호갱노노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지도 어플 같은 건 하나 두시고, 집에 대해서 자기가 아무리 꿈꾸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 아,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은 이런 거야. 나는 아파트 살고 싶어. 아니면 단독주택 같은 데 살고 싶어. 기타 등등. 이런 생각은 한 번씩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어플이 뭐가 있냐면 호갱노노라는 어플이에요. 이거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호갱이 되지 말자 하고 부동산 실거래가에 대해서 누가 만들어 놓은 어플인데 이게 진짜 짱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경기도 어디를 이사를 가고 싶잖아? 그럼 그 지역에 어디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실거래 가격이 실시간으로 떠요. 입력을 해둔 게. 그래서 내가 여기를 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역에는 매매가 되게 많네? 그러면은,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수요가 있는 건가? 아니면은 많이 파는 건가? 이런 것들을 대충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나 질문. 자, 예를 들어서, 그 호갱노는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A 아파트를 지금 봤어. 근데 전세 매물이 적고 매매 매물이 많아.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매물이 많아. 그러면 이 집값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매매 가면 올라간다. 다른 분. 아, 질문 다시 말해주세요. 아, 집중 안 했죠? 다시 얘기할게요. 지금 내가 A 아파트를 보고 있어. 그런데 여기는 전세나 월세 그러니까 매물이 없고 다 팔려고 하는 매물만 있는 거야. 그러면은 집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가요. 왜 내려가죠? 수요랑 공급은, 아니, 설명을 못하겠어요. 뭐야? 정주영 현진님 왜 내려가죠? 보통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올라가죠. 맞아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동대문 시장에 갔어. 근데 한정판 목걸이 사고 싶어요? 아니면은 1,000원짜리 목걸이 여러 개 사고 싶어요? 내 물건 산다고 했을 때 한정판 사고 싶죠? 왜? 그게 가치가 있고 더 좋아 보이니까. 그러면 너도 나도 사고 싶겠죠? 근데 1,000원짜리 막 여러 개 막 널브러져 있어. 그럼 그거 사고 싶어? 안 사고 싶어. 너도 나도 다 내놓잖아?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더 싸게 팔 거야. 내가 더 싸게 팔 거야. 빨리 팔아서 치워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파트 값은 내려져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질문 하나 더. 정종현주님 대답하지 마봐. 어, 그러면은 금리가 지금 은행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왜 그렇죠? 금리가 높아지면 집값이 떨어져. 왜 그럴까? 뭔가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이 다 은행에 저축하는 거에 더 투자를 해, 집보다 은행에 더 투자해서 집값이 내려가요. 좋은 인사이트야. 거의 한 60% 맞았어. 다른 사람 얘기 들어볼게요. 대출받아서 집을 많이 사는데 음. 그게 이제 부담스러워지니까
그럴 것 같아. 정답. 여러분 박수. 정답. 맞죠? 금리가 올라지는 게 뭐야? 대출을 내가 받았잖아. 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대출을 받았어. 근데 그거에 대한 이자를 계속 높이는 거야. 아, 너 이번 달에 10만 원 갖고 왔는데 다음 달에 15만 원 갖고 와. 그러면 어때? 아, 부담스럽잖아. 근데 다음 달에 또 올랐어. 너 20만 원 갖고 와. 그럼 어때? 아예 몰라. 집 팔아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집 팔아버려 하면 어때? 집 파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야.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뭣도 모르고 나는 시세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라고 해도 금리만 보면은 부동산 흐름은 어느 정도 볼 수가 있다. 이해하셨죠? 금리가 올라지면 집값이 자연스럽게 떨어진다. 그래서 보통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금리를 높이는 이유가 지금 집값 엄청 올랐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 과열을 막기 위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사실상 우리처럼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안 좋죠. 비싸게 돈 주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는 집값이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떻게 보면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그런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천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집 살 때 필요한 예산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볼 건데요. 그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억이야? 그러면 뭐 아파트 사는 3억만 있으면 되나? 절대 아니죠. 처음에 3억만 있으면 산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3억 없어도 3억 집 살 수 있어. 왠지 알아? 보통 집 살 때 아파트 그 은행에서는 아파트 값에 대한 100% 돈을 다 요구하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얘기해. 야, 내가 너네한테 80%돈 빌려줄 테니까 너네 달마다 나한테 이제 얼마씩 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3억에 90% 대출을 해준다고 해. 그러면 나 얼마 있으면 돼? 여러분 이거 산수야, 산수. 3억의 아파트야. 근데 총 90% 대출해준대. 어. 나 3천만 있어도 돼. 3천만 원만. 3천만 원 있으면은 그냥 3억 집 사는 거야. 대출 90%로 은행에서 땡겨주는 거죠. 대신 여기서 다달이 내가 내는 이자가 있겠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월세 같은 개념과 비슷해지는 거야. 다만 이게 내가 집주인한테 내는 게 아니라 은행한테 월세 개념을 내는 거죠. 이해 갔어요? 이런 것처럼 내가 이렇게 뭐 땡겨주는 것도 있고 뭐 70이 있을 수도 있고 80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 사는 건 무조건 다 생도로 다 주고 사는 게 아니야. 빚을 현명하게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근데 막 이율이 막 10%야. 근데 집을 산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어떻게 낼 거야? 3억 원에 10%면은 3천만 원을 12달 나눠서 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낼 거냐고. 이런 건 사면 안 되겠죠. 이런 식인 거다. 그래서 살 때 필요한 돈은 주택 구입 자금도 있지만 또 뭐가 있다? 중개 수수료도 있어요. 부동산한테 돈 줘야 돼. 왜? 이 집 구해주고 여기서 중개해서 나한테 보증을 서줬으니까 그 돈 줘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비용 뭐냐? 이제 이 집 내 거예요. A 아파트 102동 103호 내 거니까 이거 내가 쓰겠습니다. 하고 세금 내는 거고요. 이사 비용 무조건 내야 되고 인테리어 비용도 있겠죠. 이건 뭐 선택이니까. 네. 그래서 매매 시 또 자녀 혜택 같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요새는 뭐가 있냐면 신생아 대출이 있고, 아 이거 너무 지저분해졌다. 신생아 대출도 있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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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신생아 대출도 있고, 뭐 신혼부부 대출, 뭐 생애 첫 대출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잘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무조건 집을 처음부터 살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집을 사야지만 해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어떤 형태로 누구랑 살게 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집을 산다기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지역에 미리 뭐 월세로도 살아보고 전세로도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집 주변에 있는 것들을 파악해보고 아, 나는 이런 회사가 맞다더라.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과 있는 게 좋다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뭐, 너 집 없으면 결혼 안 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가치가 없거든요. 네. 저희 신랑이랑 저도 집 없이 시작했고 지금도 집이 없습니다. 근데 애기도 잘 키우고 있어요. 자, 여러분, 부자는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얼마 있어야 부자예요? 그리고 집이 몇 채가 있어야 부자인가요? 알 수 없죠?
옆집에는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대. 세상에 과외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그냥 걔는 이제 탄탄대로야. 아, 월 1,000만 원을 벌면 뭐해. 나 맨날 아직도 카드빚이 막, 4, 500만 원이야. 나 명품 가방 저번에 지른 거 있는데 이번에 이걸 못 사. 어떡하니? 이런 기타 등등. 남들과 비교하고 현재 있는 거에 만족할 줄 모르면 여러분, 1,000억 있어도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면 마음이 가난하거든요.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여러분이 원하는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효리 이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괜찮아요. 전 돈이 많잖아요. 라는 그 라디오스타에 나온 말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효리의 이 다음 말을 뭐라고 했냐면, 아니, 물론 다른 사람들 얼마가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 기준으로 전 돈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살고 있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돈이 없으면은 제가 있는 집 팔면 돼요.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에요. 과연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을 봤을 때 이효리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쓰는 돈, 뭐, 한 달에 쓰는 돈이 그 이효리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자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꿈을 작게 가지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만족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뭔가를, 밑빠진 독에 불구기처럼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평생 부자도 될 수 없고 평생 행복해질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고, 난 이 정도는 해야 내 인생은 행복해지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 왜냐면 그런 계획 없이, 나는 막연하게, 난 평생 부자가 못 돼. 이렇게 생각만 하면은 평생 그냥 불행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사실 마음적으로 힘들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주변에 구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기도하시는 분을 제가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취업을 어떻게 하고 내 진로를 어떻게 하고 내가 돈을 이만큼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고 기회를 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저도 많이 안 해보다가 요새 이렇게 많이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아까 그 박서연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디지털 노마드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돈이 나올 수 있는 돈줄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정적이니까 여러 가지를 경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내가 무슨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내가 어느 분야에 또 뚜렷한 재능이 있을 수 있고, 나는 경험하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회를 우연하게 받을 수 있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던가, 뭔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저는 하나님이 주최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돈 주시지 않을 수 있지만, 돈을 줄 수 있는 기회는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신앙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11조 언급하신 형제님 계셨죠? 저는 이것도 진짜 간증이 있는데, 11조를 정확하고 후하게 내시면 그거에 대한 축복이 저는 반드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청주 스테이크 대회에 그 제이키모 에스플린 장로님이라고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2호자 장로님 오셨는데, 거기서 11조 축복을 받은 분에 대한 이야기를 썰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11조는 꼬박꼬박 내. 근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드니까. 그래도 11조는 내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천벌 받을 것 같으니까 계속 낸 거야. 꼬박꼬박. 근데 결국 그 형제님은 그 11조만큼의 돈을 벌 수 있게 되고, 다시 교회를 돌아왔대요. 이거 얼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솔직히. 내가 11조 냈다고 뭐, 신앙이 나와, 돈이 나오기를 뭐가 해. 근데 실제로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언제 어디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후하고 정확하게 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 지인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누군지 밝히지는 못하겠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지인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이혼을 하고 자녀 2명을 혼자서 키우셨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될 그런 구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모아두었던 돈에서 10만 원씩 11조를 냈대요. 하나님, 제가 다른 돈은 모르겠고 100만 원씩이라도 벌고 싶으니까 저는 제 신앙 있는 거 탈탈 털어서 10만 원씩 내겠습니다. 저 한 달에 100만 원씩만 벌게 해주세요 하면서 몇 달을 그렇게 내셨대요. 근데 실제로 정말 얼마 안 가서 그 10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갖게 되셨다고 해요. 저 솔직히 그거 들었을 때 좀 소름이었거든요. 왜냐면 실질적인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이거는. 물론 이걸 우연을 생각하면은 한없이 우연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벌고 싶은 돈이 있잖아요. 그 정도면 11조를 내실 수 있을 만한 신앙을 갖는 거를 정말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도 11조를 낼 때 조금씩 더 추가해서 내거든요. 왜냐면 이 지금보다 돈 더 벌고 싶어서. 근데 그렇게 하면 언젠가는 나도 내가 내는 그 11조만큼의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항상 11조를 정확하게 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간이 좀 지났는데 혹시 괜찮으세요? 지금 이 인생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방법 좀 얘기하고 싶은데 혹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괜찮거든요. 이거 엄청 길진 않은데 너무 힘드시면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인생 포트폴리오 준비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자, 처음에는 마인드 매핑학인데요. 이거 제가 지인들한테 되게 많이 추천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마인드 매핑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거 되게 간단해요. 이게 나야. 이래서 김지은이잖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장점, 단점, 고민,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 거 막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거야. 막 그냥 내 뇌에 있는 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여기서. 난 뭘 잘하고, 난 뭘 못하고, 근데 직업은 이걸 하고 싶었고, 이걸 좋아했고, 난 이런 음식을 좋아했고, 막 이런 것들 막 사석에 적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실제로 그걸 진짜 많이 하거든요. 나는 한 2주에 한 번씩 이거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뭘 못하는지도 파악을 너무 잘해. 나는 끈기가 없어. 그리고 오래 지속하는 걸 잘 못해.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이런 걸 잘할 수가 있다? 아니면 내가 이런 걸 잘하니까 이런 거를 재능으로 발전시켜서 돈을 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지표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죠? 영적인 영역, 사회적인 영역, 신체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거는 제가 2024년에 흥덕아도 독신들이랑 같이 계획한 거를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 되게 뭐 여러 가지인데 몰몬경, 종리적 경전을 1회 독하기, 더 재미있고 뭐 성전에 10회 방문하기, 성교에서 식사 초대하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영적인 거, 그리고 뭐 신체적인 것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생각한 그 브레인스토밍 한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여기다 조금씩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올해는 이런 거를 자꾸 해봐야지. 올해는 이런 걸 자꾸 해봐야지.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보는 거죠. 여러분이 또 야구를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프로야구의 선수 중에 이 선수를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사람인데 혹시 아는 사람 있나요? 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일본 야구 선수인데, LG 다저스에서 지금, LG 다저스래. LA 다저스. LA 다저스에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선수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이것을 그 본인의 그 인생을 기반으로 정말 다양하게 짜놨어요.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몸 만들기를 할 거야. 그러면 몸 만들기를 정확히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 계획을 짜는 거야. 뭐 유연성, 몸 관리, 영양제도 먹어야 되고, 뭐 웨이트는 얼마를 해야 되고, 정말 다양한 걸 쓰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간성으로서는 어떤 걸 해야 돼? 뭐 계획을 할 수도 있고,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계속 지속할 수 있고, 이런 걸 짜잘짜잘하게 짜는 거예요. 그럼 어때? 아까 제가 마인드 매핑 한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이런 운동 같은 거를 잘 할 거야? 그럼 어떤 운동을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것을 짤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께 선물로 이거를 드릴게요. 자, 뭘 드릴 거냐면, 이거는 제가 만든 만다라트 계획표인데요. 아까 제가 한 오타니 쇼헤이의 그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박서연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고 마칠게요. 때때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이 즉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은 자판기를 누르면 나오는 음료처럼 즉각적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이만큼 했는데 축복을 이만큼 주지 않지? 우리가 약속된 축복을 받기 위해 꾸준히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것이 이 말씀으로 딱 종료가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저희 청주 스테이크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딱 우리가, 나 11조 10만 원 냈어. 그러다 100만 원 줘. 이런 식으로 음료수를 누르듯이 축복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꾸준히 했을 때 이런 결과물을 볼 수가 있고, 반드시 올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시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이거 이 정도 했는데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끈기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고 뭘 할지 생각만 하는 것은 씨앗을 심지 않고 열매가 나오는 것만을 나오기만을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작은 거 뭐 하나라도 바닥에 씨앗 심어보시는 거 어떠실까요? 저는 뭐 청약 통장 없으시면 청약 통장 비대면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당장 만드시고요. 내가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면 오늘 계획표 한번 짜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이 이것들을 통해서 이 재정적인 자립을 꾸준히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네, Q&A 받을게요.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주님께서 심지어 경전에서 불을 쌓는 거에 대해 좋게 얘기하시는 걸 못 본 것 같은데 이걸 기도한 다음에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면 나머지 형제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럼 우리 돈 벌면 안 되는 거네요? 부축적하는 거니까? 사실 저도 경전을 보면서도 계속 이런저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다고 사람이 네. 돈 없으면 생활을 못 하는데 돈이 없으면은 결국 11조도 내지 못하게 되잖아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래가지고 저도 교회 회원들로부터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었냐면 제가 또 몇 년 전에 들은 이야기거든요. 그 계속해서 교회에서 남고 싶다면 신앙으로 남고 싶다면은 그 신앙을 지킬 만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이 무엇이냐.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교회 들어온 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는데 이 교회가 좋게 느껴지는 것 중 하나가 다른 곳의 경우는 다 힐링하고 무조건 하나님 거를 따라라 좀 약간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아, 실제로 네, 이런 근데, 것에 네. 형제님, 근데 좀 짧게 얘기해 주세요. 다른 분들 질문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네. 말씀하세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런 게 좀 약간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괜히 맹목적으로 그 신앙을 지켜라, 희생하라,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런 희생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이 저희 교회가 좀 약간 또 다른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결론적으로 질문이 뭐예요? 그래서 불을 축적하면 안 되냐는 게 질문인 건가요? 부를 축적하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부를 축적하는 것 때문에 또 그 신앙을, 그 신앙이 망가지는 일이 일어나서 안 된다는 음, 게 제 느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음. 점입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불을 축적하는 거랑 탐욕을 부리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100억이 있어도 그걸 만족하지 못하면 그 사람 부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을 부리는 거랑 내가 살아가기 위해 불을 축적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뭐 돈만 쫓아가고 뭐 명품 가방 사려고 막 오늘 막 컵라면 먹고 월세 산다.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근데 내가 내 가족 부양하고 싶고 내 애기 조금 더 좋은 대학교 보내고 싶고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조금 더 좋은 옷 입히게 하고 싶다. 이런 거는 전 탐욕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돈을 축적하는 거에 대해서 목적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답변 됐을까요? 다음 네, 분, 네. 네. 네, 어느 정도 답변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없을까요? 네. 그럼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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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희 폐회 기도를 박윤주 자매님께서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종교교육원 수업을 잘 들을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김지은 자매님께서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고 또, 생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획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배운 것을 기억하고 또,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저희의 삶에 바로 적용해서 저희가 좀 더 준비된 성도들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는 동안에 또 푹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내일 하루 또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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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 오픈 채팅방 놔뒀거든요. 저한테 겐톡으로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 빠이.